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농성 중이던 요금 수납원들이 어제 진입로 일부를 2시간 동안 기습 점거했습니다. 경찰과 충돌해 일부 수납원들이 연행됐는데 노조는 본사에 직접 고용이 이뤄질 때까지 어떤 처벌도 불사한 채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시 교육청 앞 집회 등을 연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하기로 해서 오는 9일과 10일 임금교섭에서 진전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비 대신 불볕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지방엔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주말엔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길 바란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문제가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해서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어제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 도로를 덮치면서 승용차 여러 대가 밑에 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안전수칙을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철거 현장 주변 가림막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올해 초 충남 청양 지역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먹는 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서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이 이미 2년 전 정수장에 공급되는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걸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농성 중인 요금 수납원들이 어제 고속도로 진입로 일부를 2시간 동안 기습 점거했습니다. 경찰과 충돌하면서 1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노조 측은 본사에 직접 고용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7시 반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진입로를 200여 명이 가로막았습니다. 자회사가 아닌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농성 중인 수납원들이 차로를 기습 점거한 겁니다. 직접 고용 쟁취하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도로는 마비 상태. 인간떼를 만들고 버티는 노조 측과 끌어내려는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거를 주도한 노조 측 10여 명이 연행됐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현장 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주변 교통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난달 30일 10m 높이 요금소 건물 위로 40여 명이 올라간 뒤 곡기까지 끊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다른 조합원들이 도로 점거 시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고 여기 도로공사고 아무도 저희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너무 그래서 저희가 행동을 해야 내려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노조원이 다 합심해서 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소속으로 수납원 신분을 돌리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납원 5천여 명은 이런 방침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1,500명은 고용 불안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어떤 처벌도 불사하겠다며 사측이 직접 고용을 약속할 때까지 더욱 강경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오늘로 사흘째, 예정대로라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1,851개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상황을 집계한 결과 파업 사흘째인 오늘은 전국 1,454개 학교 가운데 17.7%인 1,851곳이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참가자 수는 첫날 22,000명에서 어제 17,000여 명으로 줄었고 오늘도 4,000명 정도 적은 13,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오늘 파업 참가율은 8.7%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도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임금 교섭 등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 오는 9일 예정된 협상이 주목됩니다. 권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노조가 오늘 사흘간의 파업을 마무리합니다. 노조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공정임금제 실현에 막판 총력전을 벌입니다. 적어도 한 직장에서 10년을 일했으면 임금도 오르고 진급도 되고 퇴직금도 좋게 쌓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오전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공공부문 파업투쟁 승리대회가 열립니다. 집회 뒤에는 세종대로와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사랑치까지 거리 시위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이 오는 9일과 10일로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의 임금 교섭에서 타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은 회의를 갖고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합리적인 임금 체계와 수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형편이 안 돼서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추가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파업 사태를 푸는 해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61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오늘 마지막 쟁의조정회의를 진행합니다. 우정노조는 오늘 오전 9시 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4차 조정회의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막판 협상을 벌인 뒤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애초 쟁의조정 기한은 지난달 26일까지였지만 지난 1일로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오늘까지로 추가 연장됐습니다. 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무더위의 기세가 날로 강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34도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33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어린이나 노약자는 한낮에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폭염경보가,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홍천 35도, 서울 34도, 광주와 대구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오존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그늘이나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창문이 닫힌 차 내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은 장맛비 소식 없이 하늘 표정이 내내 맑겠고요. 내일 밤부터 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만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강원 영서 지역에도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5에서 20mm가량이 예상되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에게 가장 아픈 지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近代韓国には著しく進むのではないかとここは言わざるを得ない。ピンアウトしたら一定の保守的な考えを持った人たちに対して評価を得られると思うんですよ。安全保障のための輸出管理制度の適切な運用に必要な見直しであります。WTOのルールにのっとったものであります。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 통제 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 국가로서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처음으로 무역 보복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 성격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일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어제 아베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공은 한국에 있다면서 국제법 상식에 따라서 행동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젯밤 NHK에 출연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는 한국 정부에 재차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한국 측 자세를 비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웃 국가끼리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며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경제 보복 조치이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독과점 현황을 모두 조사하고 제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시작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도. 경기도 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독과점에 따른 모든 폐해를 발굴해 현장 실태를 조사한 뒤 대응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 상환도 유예할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와 대체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일본 독과점 기술이나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거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에 자금을 최우선 지원하는 겁니다. 대체 기술력을 갖춘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투자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잡고 경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책을 즉각 내놨지만 앞으로 수출 규제 품목이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안내 서한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알리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일부 고객사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번 주 초에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를 덮쳤습니다. 승용차 세대가 밑에 깔리면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에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잔해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덮쳤습니다. 공사장 외벽 펜스는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과 가로수가 그 밑에 깔렸습니다. 철거 공사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건 오후 2시 25분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던 상가 골목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쿵! 이렇게 하더니 다 무너졌어요. 그게 갑자기. 그리고 막 연기 나고 사람이 깔리고 여기 차가 깔려가지고 1초도 안 걸린 것 같지. 이 사고로 건물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석 대가 날벼락을 맞았고 탑승자 4명이 함께 잔해에 파묻혔습니다. 2명은 곧바로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을 구조하는 작업은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무너진 잔해의 무게는 30톤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동원 가능한 모든 굴착기를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결국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한 끝에 4시간 만에 매몰자를 구조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된 여성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18시 33분경에 구조를 완료하였고 18시 35분경에 서초보건소 의사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하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고 당시 현장 주변을 지나던 다른 행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신주 석 대가 쓰러지면서 일대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건설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어제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로 숨진 1명은 결혼을 앞둔 예부 신부였던 것으로 확인돼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숨진 29살 이모 씨는 어제 예비 남편인 31살 황모 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잠원동을 지나다가 철거 중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2, 3년 교제한 사이였고 결혼을 약속한 예비 부부로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부산에선 유명 귀금속 거리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50대 종업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여성 종업원에게 다가갑니다. 조금 뒤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 등을 챙기는가 싶더니 가방을 들고 사라집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의 귀금속 상가에서 벌어진 일로 흉기를 든 남성은 50대 여성 종업원을 여러 차례 찌른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마스크 없이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손에 든 채 옷으로 가리고 도주했습니다. 사건 당시 복부와 목 등을 다친 피해 여성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태죠. 아직까지 의식을 피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났고 아마 이 금고를 노리질 않았나.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피해 금은방 주변은 관련 상가가 모여있는 귀금속 거리로 지난주에도 유리를 망치로 깨고 금목걸이 등 수천만 원어치가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 측이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을 포함해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씨 측은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 등 5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반 고 씨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올해 초 충남 청양 지역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먹는 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이 이미 2년 전에 우라늄 검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양군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수질검사 성적서입니다.
정수장에 공급하는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물 1리터에 우라늄 168.5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는데 수질 감시 기준의 5배가 넘는 상태였습니다.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관정입니다. 청양군은 2년 전 수질 검사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관련 사실을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무 조치 없다가 수질 검사 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문제 관정의 정수장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정수장에서 지하수를 끌어와 공급해주는 수돗물을 사용해왔습니다. 안 줄 겁니 걱정스럽지요 뭐. 2년 전부터 했다면 그걸 알으면 못 먹게 그때 했어야지. 조치를 했어야지. 아는 건 잘못이지요. 수질 검사 당시 다른 관정에서도 기준치의 2배 가까운 56.5 마이크로그램의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관정은 지난 4월에야 폐쇄됐습니다. 청양군은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해 곧바로 관정을 폐쇄하지 않았고 지하수 검사 당시에는 우라늄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 검사도 그 전에는 안 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있던 것은 미리 우리 직원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건강에 대한 정밀 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충청남도는 주민 공지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청양군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행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충남 청양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사실을 환경부도 이미 4개월 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1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민 공지가 됐고 취수장 이전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아 정상적으로 후속 절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강조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부각하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책 공격에 주력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줄 세우고 있다며 절대 권력의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신독재를 경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제1야당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빠루와 해머로 진압하고 집요하게 탄압까지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 못하는 손님으로 전락했다고 깎아내렸고, 일본 정부를 향해 자유무역에 반하는 부적절한 통상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면서도 우리 정부 역시 감정, 무능 외교로 이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대일 외교를 재검토하십시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 외교, 갈등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냈습니다. 자유라는 보수 가치에 기반한 대안도 내놨습니다.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에 휘둘려 친노조, 친민노총 정부가 됐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붉은 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의 노후 인프라를 바꾸는 이른바 생명안전 인프라 뉴딜도 제안했습니다. 지난 3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여당의 거센 반발을 사 연설 중단 소동까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의 박수만 간간히 나왔을 뿐 여당은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확대 재정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지적하고 경제 회생을 비롯한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가 장기간 공전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납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 요청으로 오늘 오후 김 실장이 국회를 찾아서 황교안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수정과 최근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질타와 함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 생명과학이 환자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인보다에 대해서 여전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최근의 인보사 사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식약처가 밝힌 것처럼 투여 환자에 대해 15년 동안 임상시험 수준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안전성 검사는 물론 인보사의 체내 잔류 여부 확인, 투여 부위의 이상 반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3천여 명 모든 환자의 등록을 마무리하고 전국에 20여 개 거점 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모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를 의약품안전관리원과 같이 인과관계 추정도 모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그러나 허가 과정에 어떠한 고의적 조작이 없었고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신한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에서 중단된 인보사의 임상 3상을 재개하고 신약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인보사 투여 환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가 질문을 하며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 준하는 피험자로서 환자들을 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꼭 혹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별도의 어떤 다른 의약품 개발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닌지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궁금했습니다. 지난 5월 말 환자 등 700여 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 데 이어 500여 명 환자가 추가로 2차 소송에 들어가면서 인보사 사태는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하락 흐름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입니다. 지난 2월 16억 6천만 원에 팔렸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9.13 대책 직전 가격에 근접한 겁니다. 재건축 추진단지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급매물만 찾고 있다가 이번에 봄에 이슈 이후에 재개발 물건도 한 시세가 1억 정도 오르고 덩달아서 주변의 그 신축 아파트들도 거의 시세가 한 1억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 평균도 9.13 대책 여파로 상승세를 멈춘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도 최근 추가 대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가시화하기도 전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분양 공급이 많지 않은 데다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역시 서울 강남 지역 수요를 흡수하긴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건설사가 단기에 밀어내기 공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효과와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인 정비 사업이 아니라면 서울의 공급원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대책 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1,130조 원에 이르는 단기 부동자금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한 토지 보상금의 향방,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질 지역 이슈 등이 앞으로 가격 흐름을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어제부터 시작되자 전면에 나서지 않던 청와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하게 어긴 무역 보복으로 규정하고 미국, 중국 등과의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 마지막 사흘째 파업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1,8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돼서 대체 급식 제공이나 도시락 지참, 단축 수업 등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 도로를 덮치면서 승용차 여러 대가 밑에 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안전수칙을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철거 현장 주변 가림막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비 대신 불볕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주말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뒤에도 전면에 나서지 않던 청와대가 강경 대응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명백하게 WTO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한 무역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외교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처음으로 무역 보복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보복적 성격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무역 보복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임위는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고위 당정청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라는 표현마저 쓰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아침에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일본 측의 기사가 일요일 날 오전에 떴는데요. 제가 바로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예상했던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일본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은 전략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실제 시행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경 대응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일본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WTO 제소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미국, 중국 등의 산업계에도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과의 다각적인 공조가 모색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젯밤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는 한국 정부의 재차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한국 측 자세를 비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웃 국가끼리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며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강경 대응 방침과 함께 정부는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대응이나 외교적 해법 모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고 강도 높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상황을 내버려두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강대강 카드를 내미는 건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측의 부당한 이런 경제 보복 압박에 대해서 기술 대 기술로 다양한 방안을 즉시 내놔야 됩니다. 특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처사라고 봅니다. 물론 외교적 해법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으로 위자료를 부담하자는 제안을 면밀히 살필 것을 일본 측에 계속 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제안에 대한 불안이 일본의 거부감을 부른 만큼 제안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징용재판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제안을 일본에게 할 수 있고 또 일본이 납득할 만한 외교 협상을 제기해서 시작해서 청와대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일본과 외교적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우리의 정당성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에 상세히 설명하는 건 역시 필요합니다. 한국의 정당성을 좀 더 여론전으로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실제적인 대응 조치에 나가기 전에 그러한 여론전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맞대응과 외교적 해법 모두 쉽지만은 않은 만큼 역사에서 비롯된 갈등을 풀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단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자립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부품 소재 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한 품목은 브라서와 레지스트, 브라폴리이미드 등 3가지로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단체 결의 하나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과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불매 운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대전 33도, 대구와 광주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일단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보단 물을 8잔 이상 수시로 마셔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장시간 하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창이 닫힌 실내나 자동차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두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오르면서 오후에는 오존도 점차 생성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전남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오존이 많이 생성되는 차도에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고요. 영서 지역은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주말 밤부터 일요일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엔 전국에 장맛비가 오면서 폭염이 수그러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면서 어제도 2,000곳이 넘는 학교에서 빵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급식을 중단한 학교가 많이 줄긴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등굣길 도시락을 손에 든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빵과 우유가 대체 급식으로 나오지만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상 급식보다 양이 부족했습니다. 도시락 싸와야죠. 어쩔 수 없어요.
도시락을 싸야 하는 엄마는 아이 건강이 걱정입니다. 개선돼야 될 게 있으면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받으니까. 일반 교사가 돌봄 교실을 임시로 맡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애기 친구 엄마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솔직히 힘든 분들 많죠. 또 같이 이제 와이프랑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급식 중단 학교는 많이 줄었습니다. 파업 참가자가 첫날보다 4,600여 명이 적은 17,000여 명이었습니다. 급식이 필요 없는 기말고사와 겹친 학교도 꽤 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공정임금제 쟁취하자! 상황에 따라 사흘간의 파업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다음 주 실무교섭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박백권 차관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교육 공무직에 걸맞은 합리적인 임금 체계와 임금 수준을 노사 협의를 통해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 잠원동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숨진 여성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것으로 확인돼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숨진 29살 이모 씨는 어제 예비 남편인 31살 황모 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잠원동을 지나자 철거 중이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잔해에 깔린 차 안에서 4시간가량 갇혀 있다가 황 씨는 중상을 입은 채 구조됐지만 약 30분 뒤 구조된 이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2, 3년 교제한 사이였고 결혼을 약속한 예비 부부로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철거 현장 주변엔 가림막이 있었지만 피해를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30톤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벽은 굉음과 함께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짧은 순간 간신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만 해도 그야말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뭐가 떨어진 거예요? 유리가 깨지면서 떨어졌어요? 전봇대 철골이? 앞에 가보니까 차가 다 깔려 있었고 한 대는 보일뚱말뚱하고. 갑작스러운 붕괴의 원인으로는 일단 철거 작업 중에 나온 잔해물이 지목됐습니다. 지하 1층 해체 작업 중에 건물이 기울었는데 이때 잔해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건물 뒤편에서 이미 다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무너진 상황이고. 공사 현장을 가림막에 둘러싸고 있었지만 무용지물. 애초 최소한의 낙하물들이 외부로 쏟아지는 걸 막는 데 설치됐을 뿐 붕괴하는 건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림막의 역할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이 붕괴하면서 공사 현장 바깥쪽으로 쓰러진 사실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규정대로 작업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공사 현장 내부를 향해 무너져 내려야 했다는 겁니다. 철거 프로세스를 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벽이라든지 이것이 바깥으로 쏟아진 부분은 그 철거 해체의 아주 기본을 조금 지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철거 작업 과정에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골드 테마거리의 귀금속 상가에서 신원을 할 수 없는 남성이 5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린 여성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흉기를 휘두른 뒤 금은방에 진열된 상품 등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개가 만 3살 여자아이를 물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개주인 71살 A씨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던 폭스테리어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비양의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국제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 IS를 추종하면서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군경 합동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3살 박모 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7년 10월에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부대에 입대해서 육군 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 교육을 받다가 군용 폭발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연락이 끊긴 뒤 억류설이 제기됐던 호주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어제 아침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건강 상태는 아주 좋다고 말했지만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 시글리 씨가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옵니다. 유학 중이던 평양에서 돌연 연락이 두절된 지 일주일여 만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만면의 웃음을 머금은 그는 밀착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좋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I'm okay. Yeah, I'm good. I'm very good. How do you feel? Great. 북한에 억류돼 있을 당시와 관련한 다른 질문에는 정중히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알렉 시글리의 소재가 파악됐으며 안전하게 북한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Mr. Alex Sigley has been today released from deten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lex is safe and well. 모리슨 총리는 북한 억류를 해제하는 데 값진 도움을 제공해준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부터 호주에서 소규모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던 시글리 씨는 작년부터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다가 지난달 25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달 24일 늦게 혹은 25일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호주 총리는 국제사회, 특히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의 도움을 요청해 안전 송환에 노력해왔습니다. 북한 억류와 관련한 상세한 내막이 베일 속에 가려진 채 시글리 씨는 가족이 있는 도쿄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에 과거 북핵 육자회담에 참여했던 외무성 출신 미국 통인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새 카운터파트인 셈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대미 협상팀 재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순쯤 시작되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비건 김명길 라인이 본격 가동할지 주목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연일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자위력 강화 움직임을 문제 삼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아베 신조 정권 취임 이후 격화한 한일 과거사 갈등 사례를 나열하며 과거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뻔뻔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일본에선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무참히 희생된 조선 사람들의 유골이 발굴되고 있음에도 일본이 강제징용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과거 청산이라며 진심 어린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합니다. 김 실장의 취임 인사를 겸한 자리인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취임 인사를 겸해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합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가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황 대표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았던 강기정 정무수석 이후 처음입니다. 만남의 초반부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는 은근한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여당과 한국당이 문제점 진단과 향후 노선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종 규제와 세 부담으로 기업이 국내 대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민주당도 선심 공약으로 선거에 이길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수하면서 추경안 등 각종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제1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 등 대외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었으니까 곧 심의돼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 원탁 토론회가 이번 달 중순쯤 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와 함께 김상조 실장도 토론회 참석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이번 만남이 전초전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990년대 한보 사태의 주역인 전태두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50쪽 분량의 유고를 분석하면서 넷째 아들 한근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남 정한근 씨가 장례식 재단 앞에 2번 큰 절을 올립니다. 한근 씨가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정 전 회장의 장례식 동영상입니다. 정 씨는 지난달 첫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이미 숨졌다며 사망 확인서와 유골함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우리 검찰의 요청을 받은 에콰도르 정부는 10여일 만에 사망 확인서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확인서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의 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임종을 지켰던 한근 씨는 장례 절차까지 책임지기 위해 현지에서 공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전 회장과 아들 한근 씨가 각자 위조된 신분으로 지냈던 만큼 서류상 친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근 씨는 장례식 이후 국내에 있던 다른 가족에게도 문자와 사진으로 사망 소식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 70억 원대 교비 횡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치료 명목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2010년 무렵 먼저 에콰도르에 정착했고 한근 씨는 2015년부터 현지에서 아버지를 돌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근 씨가 부친 얘기를 할 때마다 거의 통곡을 했다며 먼 타향에서 돌아가신 데 회한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5월 해외로 도피한 직후부터 2015년까지 쓴 것으로 보이는 150쪽 분량의 자필 유고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화되면서 사실상 2,200억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환수할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유골함을 다른 유족에게 인도하고 아들 한근 씨의 조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허가된 공기총과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기총 소지 허가자 A씨가 총포안전관리법이 위헌이라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산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가던 유조선이 영국령 지브롤터에 억류됐습니다. 대이란 제재와 대시리아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개입한 사건인데요. 이란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있는 영국령 지브롤터 연안. 초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닻을 내렸습니다. 지브롤터 해양경찰 순찰함과 영국 군함에 붙잡힌 신세입니다.
혐의는 EU의 대시리아 제재 위반입니다. The Grace 1 was acting in breach of European Union sanctions against Syria. In fact,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Grace 1 was carrying its shipment of crude oil to the Banyas refinery in Syria.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이란산입니다. 이란 정부는 성명을 내고 자국 유조선이 불법으로 운유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탈퇴 후 이란 제재를 강행해온 미국이 영국에 이 유조선을 막으라고 요청했습니다. Una petición que han dirigido los Estados Unidos al Reino Unido y estamos viendo de qué manera afecta a nuestra soberanía en la medida que se ha producido en unas aguas. 유조선 억류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EU의 대시리아 제재가 얽혀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최근 이란이 서방국들과 맺은 핵합의 내용을 하나씩 깨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갈등을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처음으로 무역 보복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 성격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정례회의에서 한일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적 대응에는 WTO 제소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정부를 향해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고 양자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 통제 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 국가로서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여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최대 IT 기업의 창업자이자 세계 혁신 기업 투자의 큰손인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었는데 AI, 인공지능 산업의 전폭적인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을 끌었지만 관련 논의는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정희 회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손 회장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광역 전력망을 구축하자는 손 회장의 슈퍼그리드 구상에 큰 영감을 받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비전을 구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각각 초고속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 산업 육성을 제안해 큰 도움을 줬다며 지금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조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직접 준비한 발표 자료까지 활용해가면서 한국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 AI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최근 100조 원 규모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출범시키고 오로지 AI 기업들에만 투자하겠다고만 할 정도로 AI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또 문 대통령에게 젊은 기업가들이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며 크게 성공한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한국의 혁신 벤처 창업가들에게 손 회장이 투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국 벤처기업의 세계 진출과 AI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고
손 회장은 I will이라면서 흔쾌히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손 회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에 대해선 따로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예방을 마친 손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총수들과도 만나 IT와 혁신산업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61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오늘 마지막 쟁의 조정회의를 진행합니다. 우정노조는 오늘 오전 9시 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4차 조정회의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막판 협상을 벌인 뒤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정노조는 토요 집배 업무 중단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해왔고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문제는 국회 심의 사안이라 본부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마지막 날인 오늘도 1,851개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상황을 집계한 결과 파업 4월째인 오늘은 전국 1,454개 학교 가운데 17.7%인 1,851곳이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파업 참가율은 8.7%입니다.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경부고속도로 일부 차로를 한때 기습 점거했습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 소속 수납원 200여 명은 어제 아침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요금소 인근 부산 방향 차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노조원들은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직접 현장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1년 전보다 40%가 넘게 줄었고 가장 중요한 상품 수지 흑자는 5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 다행히 5월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배당급 지급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였습니다. 5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되면서 금년 초부터 이어진 흑자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일단 경상수지 규모 자체가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수지, 그러니까 상품 교역의 결과는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무려 5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습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방문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줄었고 4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본원 소득 수지가 개선된 게 그나마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크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소비를 주로 이루어진 것이고 국내 소비는 굉장히 위축되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국내 소비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떠받쳐 준다는 측면에서 내용 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반도체 가격 내림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 데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 더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변수도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정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보다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바탕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낮춰잡은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인 605억 달러 흑자조차 달성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아서 환자와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서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신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달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최대 17회까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한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체외 수정 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화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 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네로라는 대학 총장 7명이 모여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50년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끈 과학기술이 미래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우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신성장 동력, 거기에 우리 과학이 기여를 해야 된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개념인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쪽이 더 앞으로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 몫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고 이게 경제 논리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건 분명합니다. 결국은 과학기술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출신 대학 총장 7명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 총장들은 과학기술 혁신부터 융합교육의 필요성까지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과 경쟁력을 높일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편으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일구어낸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이자 국가 상징의 눈부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과 카이스트 장석복 교수가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수어 방송이 똑똑해졌습니다. 수어 영상의 크기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을 시청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의 수어 방송입니다. 수어 영상의 크기가 너무 작은 데다 위치가 화면 하단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또 음성을 문자로 바꿔주는 폐쇄 자막과 방송 자막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수어 영상이 방송 영상을 가린다는 불만이 꾸준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수어 방송, 이른바 스마트 수어 방송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런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 영상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크기를 5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고 방송 영상과 수어 영상을 아예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국이 방송 영상과 수어 영상을 각각 방송망과 인터넷망으로 송신하면 세대별로 설치된 수신기에서 두 영상을 한 화면에 재생하는 원리입니다. 맞춤형 수어 방송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은 2016년도부터 스마트 수어 방송 시범 방송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CJ 헬로나 KT 스카이라이프, SK 브로드밴드 가입자라면 YTN을 비롯해 지상파 3사와 JTBC 등 모두 6개 채널에서 스마트 수어 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수어 영상으로 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시청 접근성과 정보 획득이 아마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 제어가 심사 때 수어 방송 배점을 강화하는 등 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시청 접근성을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SK가 독주 체제에 나선 프로야구에서는 선두 경쟁보다는 꼴찌 싸움이 뜨겁습니다. 9위 하나와 롯데가 나란히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면서 연패를 이어갔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1회 투아웃 1, 2루에서 하나 외국인 타자 호잉이 시원한 석점포를 터뜨립니다. 호잉은 2회 수비에서는 LG 김용희가 친 장타를 눈부신 호수비로 잡아냈습니다. 선발 데뷔전을 치는 신인 박윤철이 5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연패 탈출을 기대했던 한화는 그러나 불펜진이 올라오자마자 허무하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6회만 집중 5안타를 맞아 넉점을 내줬고 결국 한 점 차로 역전패하며 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최하위 롯데와 불과 반게임 차 9위를 유지하며 혹독한 세대교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롯데 역시 SK에서 옮겨온 이적생
다이손의 5이닝 2실점 호투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3연패를 당했습니다. 윌슨도 홈런 포함 5타점을 쓸어 담으며 중반까지 앞서갔지만 선두 SK의 뒷심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SK는 롬에게 19홈런 등으로 추격한 뒤 한동민이 8회 3런 아치를 날려 4연승을 달렸습니다. KT는 유한준의 역전 3루타로 8연승을 질주했고 두산과 NC도 각각 승리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요즘 프로농구 구단들은 한창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우리나라 농구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뜻깊은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더위도 잊은 어린이들이 TV에서만 보던 농구 스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단장한 새 코트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런 농구장이 없어서 뛰어놀기도 불편했는데 농구도 많이 할 것 같고 농구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운동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농구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한국여자농구연맹이 스포츠토토와 함께 펼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위시코트 행사는 경기도 평택에 이어 강원도 강릉에서 이어졌습니다. 한창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선수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뜻깊은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계기로 친구들이 조금 더 뛰어놀 수 있고 이런 곳이 생겨서 되게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다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여서 저도 좋은 에너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오빠 부대를 끌고 다녔던 이상민, 문경은 감독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지러워. 잠실 라이벌인 삼성과 SK의 팬들도 동참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두 팀은 맞대결에서 적립한 쌀을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장맛비 대신 연일 폭염의 기세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 지역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강원도 홍천의 기온이 35도, 서울도 34도, 대구도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영서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이렇게 내려지면 일단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잘 해주셔야 합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보단 물을 8잔 이상 마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문이 닫힌 자동차나 실내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두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서 지역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 기온 20.9도로 아직은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중부를 중심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이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청주와 대전 33도, 대구와 광주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주말 밤부터 일요일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오랜만에 장맛비가 오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